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전국적으로 약간의 비 소식 있지만 우리 지역은 하늘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창 8도, 횡성과 영월 10도, 원주 12도로 쌀쌀하게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는 21에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많게는 15도가량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고요. 내일은 맑은 하늘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 갖고요. 제16회 안흥찐빵 축제가 내일부터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열립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 지역의 벌집 제거 건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가운데 벌쏘임 사고의 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벌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10월 10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 직업트라우마센터가 오늘 오전 10시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6층에서 개소식을 갖습니다. 중대 산업사고와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증상 극복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 밖에 상담 심리사, 전문 상담사 등 전문가들이 직간접 피해자의 심리 안정화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전액 무료입니다. 강원자치도에 두는 경찰 공무원 정원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강원자치도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에 경감급 경찰 공무원 4명을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한 의료대란 기간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4,375명 가운데 547명이 숨졌는데 올해는 같은 기간 입원 환자가 3,942명으로 433명 줄었는데도 사망자는 597명으로 오히려 50명 늘었습니다. 강원 지역의 사망률 증가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최혁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살펴볼 소식은 제13회 박경리 문학상 수상자로 프랑스 작가 실비 제르맹이 선정됐다고요? 네. 토지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박경리 문학상인데요. 네.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님을 기리고자 2011년부터 국내 최초로 제정된 세계 작가상입니다. 이번에 토지문화재단은 전 세계 소설가 116명을 대상으로요. 예비 심사를 통해서 27인을 선정을 했고요. 예. 약 1년 동안, 무려 1년 동안 후보 작가와 작품들을 심사해서 프랑스의 실비 제르맹을 제13회 박경리 문학상 수상자로 확정했습니다. 실비 제르맹은 1954년 프랑스 중서부의 사토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고요. 그래서 프랑스 전역을 아버지를 따라서 다니면서 이제 프랑스 문화를 깊이 이해하신 분이기도 하고 유명한 명문 소르본 대학에서 타인에 대한 책임 윤리를 강조했던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 지도하에 철학 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던 또 교수 생활도 오랫동안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분도 그러니까 철학
쪽으로 이제 활동하시다가 작가로 데뷔하신 걸까요, 이분도? 예, 실비 제르맹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레비나스는 아주 프랑스의 대표적인 유대인 철학자인데요. 네. 이 스승을 보면 아마 실비 제르맹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네. 사실 레비나스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군에 입대해서 독일군과 전쟁에도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포로가 돼서 유대인 수용소에 갇혔는데요. 네.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나올 때까지 자신의 가족들이 다른 수용소에서 모두 학살됐다라고 하는 걸 알지 못했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던 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레비나스는 평생 동안 철학적으로 탐구했던 것이 왜 이렇게 합리성을 추구했던 유럽에서조차 타인에게 이렇게 극도로 잔인한 폭력이 행사가 되고 인종차별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주관적인 경험, 자기 개인적인 경험이나 독단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사실 실비 제르맹의 작품 세계에도 이런 레비나스 철학의 흔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실비 제르맹의 주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던 유럽인들, 그 사람들이 이후의 삶 속에서 그 고통들을 어떻게 해소해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통상 우리가 프랑스 철학과 문학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를 두긴 하는데 네. 저는 지금 권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와 유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혹한 일제 식민지를 경험했고요. 또 이념적 대립에 의해서 큰 전쟁을 남북 간에 했던 그런 기억들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네. 실비 제르맹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우리에게 좀 더 깊이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실비 제르맹이 어떤 작가인지 잘 몰랐거든요. 이번에 이제 네, 수상을 하시면서 이제 처음 알았는데 프랑스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불리지만 국제 무대에서는 큰 상을 받지는 못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시상식이 굉장히 더 의미가 이분에게도 있을 것 같은데 제13회 박경리 문학상 시상식은 그럼 언제 열리게 되나요? 이달 24일에 시그니엘 서울에서 열리게 되고요. 상금은 1억 원이 수여가 됩니다. 네. 또 토지문화재단은 제13회 박경리 문학상과 관련해서요. 26일 수상작가 강의원이 원주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저희는 이제 박경리라고 하는 위대한 소설가를 원주가 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계적인 작가의 강연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건 엄청난 행운과 그렇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많은 시민들께서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스코틀랜드에 가면 에든버러라고 하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있지만 거기는 관광지로도 유명하지만 국부론을 썼던 애덤 스미스 같은 위대한 인물이 있어서 또 더 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박경리 선생님이 원주에 계셨다라는 것은 수천 수백억의 가치가 이 지역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강연에 참여해 보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권해드리고 이번 기회에 실비 제르맹의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삶이라는 작품들을 이제 조금씩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깊이 와닿고요. 모든 사람이 말하고 싶지 않은 숨겨진 어떤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맞아요. 그런 기억들이 현실의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 소설이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시민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들어도 빨리 읽고 싶어지는 책인데요. 네, 이번에 강의 주제가 글쓰기의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10월 26일 토요일에 오후 3시에 박경리 문학공원 5층에서 열리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참가비는 무료라고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선착순 접수한다고 하니까요.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 주제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박경리 문학상은요. 재단이 2011년에 제정한 문학상으로 박경리 작가를 기리기 위해서 전 세계 소설가를 대상으로 이제 문학 본연의 가치를 지키며 세계 문학사에 큰 영향을 미친 이 시대의 가장 작가다운 작가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세계 작가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여기서도 축하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 주제는 원주시장과 비서실 비위 의혹이 점입가경이라는 소식 준비해 주셨는데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요? 예, 지금 원주시장 비서실
관련된 여러 가지 비위 의혹들이 잊을만 하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9월 30일이었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원주시청 비서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보면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고요. 네. 업무상 횡령 혐의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시장 비서실 또 시장실과 비서실을 뒷받침하는 총무과 정책실과 정책실장의 자택 등이라고 합니다. 상하수도 수도사업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설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관련해서 세 번째 강제 수사가 되고요. 경찰은 총 공사비 420억이 투입되는 원주천 차집관로 개량공사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 외압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6월부터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사실 경찰은 하도급 업체인 D건설사와 시청 비서실이 연관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은 전 비서실장의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병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사가 아마 여러 갈래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중에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가 지난 7일에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장의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문제 제기를 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18일 노조 사무국장과 원주시장, 전 비서실장 등 4인이 직원 격려 간담회 명목으로 시장 업무 추진비로 전역을 함께 했다고 하네요. 근데 추후에 확인해 보니까 그날 간담회 명목으로 작성된 품위서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모든 공직자들은 업무 추진비 사용할 경우에 품위는 필수이고요. 네. 품위서에는 이것이 이제 시민의 재산, 국민의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소요 예산, 산출 내역, 일시 장소, 참석 범위 등을 명시해야 하는데요. 이 사례와 같은 시장 업무 추진비 허위 품위는 사실 공직자로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한다라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노조는 사실 불편한 상대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시위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노조와에서의 만남조차 업무 추진비 품위서를 허위로 작성할 정도면 또 다른 부정 유형이 없겠느냐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2차 추가 경정 예산 시에 극히 드문 사례이고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총무과 부서 운영 사무관리비가 3천만 원이 증액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 예산이 많이 줄어서 각 부서에서는 예산이 모자라서 해야 될 일들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총무과의 부서 운영 사무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장실을 뒷받침하는 그런 예산인데 도대체 예산들을 얼마나 많이 썼길래 3천만 원을 추가 경정 예산으로 증액하는 일까지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까지 터져나와서 원주시청과 관련된 이런 의혹들이 일파만파 더 번져나갈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현 상황이 원주시장 비서실 인선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잡음이 끊임없이 나오는 걸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우선은 비서실은 사실은 시장의 뜻을 각 부서에 잘 알리고 그런 일들이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체크하는 일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장이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주된 업무인데 네. 일단 공직 경험이 전무하고 정책 역량이 좀 부족한 인사들을 대거 인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더구나 친인척 관계로 얽힌 사람들을 무리하게 인사 배치를 하다 보니까 초기부터 원주시 행정이 파국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하는 우려가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된 것을 보면 각종 범죄 혐의 및 의혹이 신빙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영장이 그렇게 쉽게 발부되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의혹이 제기가 돼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게 되는데요. 더구나 지금은 이제 집권 여당 인사가 시장이니까요. 중차대한 일이라고 좀 보고 원주시장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번에 수사 대상이 된 비서실 인사들은 즉시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 처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문제를 좀 조기에 해결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횡성군에서 큰 행사들이 잇따라 개최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안흥면으로 가봅니다. 내일부터 13일까지 안흥 찐빵 축제가 열리는데 자세한 내용 김소혜 리포터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김소혜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해마다 지역 전통과 안흥 찐빵만의 매력을 강조하면서 고유한 행사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안흥 찐빵 축제죠. 다들 아시겠지만 우선 어떤 행사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선 안흥찐빵 마을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안흥의 옛 지명은 실미였는데요. 이곳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먹거리를 빼앗아 먹는 도깨비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네. 도깨비에게 시달리던 길손들은 도깨비가 싫어하는 팥을 술독에 넣어 다녔고 이 찐빵을 뺏어 먹은 도깨비들은 금세 바위로 변했다는 전설이 있는데요. 어이구. 그 이후 지명이 편안함이 절로인다라는 뜻의 안흥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흥찐빵은 모든 길손들이 간식거리로 지니고 다니는 필수품이 됐고 지금의 안흥찐빵 축제가 만들어진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올해 16회를 맡고 있는 이번 안흥찐빵 축제장에서는 도깨비들을 곳곳에서 만나 깜짝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횡성 군민 팔씨름 대회가 올해 처음 열리고요. 토요일은 가수다라는 노래 경연 대회가 열리면서 70, 80, 90 세대에게 향수를 선사한다고 합니다. 또 축제 기간 중에는 지역 농특산물 판매와 먹거리 장터 등이 운영되고 찐빵 빨리 먹기 그리고 미니카 그랑프리 대회, OX 퀴즈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황금 찐빵을 찾아라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골드바를 두고 진행되는 복권 이벤트인 만큼 많은 방문객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축제와 관련된 더 자세한 이야기 안흥 찐빵축제위원회 성락 위원장님께 들어봤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안흥찐빵은 이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우리 전통 방식의 우리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 먹거리들이 이제 자꾸 잊혀져 가는데 이런 축제를 통해서 그 안흥찐빵의 정통성을 좀 널리 알리고 그리고 또 안흥 지역이 그 따뜻하고 인심이 넘치는 그런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것도 저희가 또 알리고 또 축제에 이런 그 문화까지도 접목을 시킴으로써 안흥 지역의 차별화된 이미지 제고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는 게 이제 축제의 목적입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안흥 찐빵과 그 도깨비 삼형제 이야기를 또 녹여낸 스토리텔링을 축제에 접목시킴으로써 이제 문화관광 축제로서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네, 앞서 진행이 다소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 양해의 말씀드리고요. 저도 찐빵을 참 좋아하는데요. 사실 이 찐빵 자체가 맛이 없기가 힘든 메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에도 안흥찐빵을 꼭 먹어봐야 하는 이유, 안흥찐빵만의 매력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우선 안흥찐빵은 전통 방식 그대로 손으로 빚고 국산 팥마늘 팥소로 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팥을 솥에 넣고 장시간 푹 삶고 졸여서 팥소를 만들고요. 돌을 고르는 과정부터 조리는 순서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또 3번의 숙성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식어도 빵의 질감이 변함없이 쫄깃하고요. 한 번 쪄서 냉동, 냉장, 상온 보관을 하다가 다시 쪄도 원래 맛과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흥찐빵은 달지 않아서 질리지 않고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호빵과 단팥빵보다 칼로리가 적어서 많이 먹어도 거부감 없는 건강 간식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벌써 뭐 상상만 해도 입안에 군침이 돌고 빨리 먹어보고 싶어지는데 사실 근데 찐빵만 먹으러
저희가 횡성에 가기는 좀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네, 안흥찐빵 이 축제 외에도 횡성에 즐길 거리가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2022년에 개관한 안흥찐빵 모락모락 마을은 안흥찐빵을 주제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가득 담은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찐빵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는 찐빵관, 미디어 아트 및 오감 만족 VR 체험 공간이 있는 라운지, 팥찜질팩을 만들 수 있는 공방 등 다양하게 구성된 테마 마을입니다.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하거나 현장 예약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축제도 즐기고 모락모락 마을에서 다양한 체험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또 도깨비 삼형제의 전설을 느낄 수 있는 삼형제 바위공원도 유명한데요.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가 만개해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면서 산책하기도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몇 없는 도깨비 도로를 횡성 안흥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 도로는 내리막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르막길입니다. 기어를 중립에 두고 오르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떼고 있으면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신비한 도로라고 하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체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흥찐빵 축제위원회 성락 위원장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안흥찐빵 축제가 올해 벌써 이제 2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16회째를 맡고 있는데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먹거리 축제라고 저는 이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안흥찐빵 축제는 안흥 지역 주민들이 직접 기획을 하고 또 직접 준비하고 운영도 또 우리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하는 그런 주민 주체적인 그런 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축제 기간인 이제 10월 11일부터 13일 이 시기가 우리 강원도의 자랑인 또 단풍, 가을 단풍이 아주 절정을 이루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익어가는 가을 단풍과 그리고 맛있는 안흥찐빵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국내 유일의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찾아와 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횡성 안흥찐빵 축제에 참여하셔서 깊어가는 가을을 맛있게 만끽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도깨비 친구들도 만나고요. 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벌집 제거 신고 건수가 지난해 여름보다 24% 이상 증가했는데요. 이처럼 매년 여름철 벌쏘임 사고가 늘면서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엄영섭 생활안전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엄영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2024년 현재까지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벌집 제거 신고 건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이제 올해 9월 말까지 벌집 제거 출동은 23,260건으로 작년보다 18% 증가했습니다. 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기간 출동한 건수만 18,150건으로 금년 전체 출동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벌집 제거 출동은 49,500건으로 연평균 16,500건의 벌집 제거 활동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긴 폭염 등 이산기후 등으로 말벌이 더욱 증가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특히 올 여름에 많이 수고를 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집 제거를 위해서 신고할 때, 이제 출동을 할 때 갖춰야 할 장비가 따로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벌집 제거 시에 그 벌쏘임으로부터 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복과 벌 퇴치용 스프레이, 벌집을 긁어내기 위한 스크래퍼 등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소방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복은 통풍이 되지 않는 소재로 제작이 됩니다. 올해는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증가한 벌집 제거 출동과 더불어 그 더위와의 싸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올여름 너무나 무더웠는데 이런 장비를 또 착용하셔야 안전하게 벌집을 제거하실 수 있으니까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벌쏘임 사고 신고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 3년간 수치를 좀 언급해 주신다면요. 네, 최근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벌쏘임 구급 출동은
2,240건으로 연평균 750건의 벌쏘임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875건이 발생해서 작년 전체 벌쏘임 사고 건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벌집 제거 신고 건수도 늘어난 만큼 아무래도 벌쏘임 사고 신고 건수도 뭐 아주 비례하진 않겠지만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벌쏘임 사고는 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나요? 네, 벌쏘임 사고는 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6월부터 10월에 주로 발생합니다. 이 시기에 야외에서 활동할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말벌은 주로 주택 처마 밑이나 건물 벽면, 옥상, 나뭇가지 등 우리가 사는 집 근처에 둥지를 트는 성향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도심에 공원이 많아지면서 말벌들이 도심에 집을 짓기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벌이 사람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적응하면서 벌쏘임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벌집을 발견했을 때 행동 요령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벌집을 발견했을 때는 무리하게 제거하지 말고 최대한 멀리 떨어진 후 119에 신고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벌이 가까이 있을 때 쫓으려고 팔을 휘젓는 행동은 벌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빠르게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머리를 감싸고 자세를 최대한 낮추어서 최소한 벌집으로부터 20m 이상 멀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네, 만약 벌쏘임 사고가 이미 발생을 하면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하고요. 또 응급조치는 어떻게 해야 안전할지도 여쭙습니다. 네, 벌에 쏘인 후 반응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개 가려움, 부풀어 오름과 통증 등이 나타나고 대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이 됩니다. 하지만 벌에 쏘이고 현기증, 부드러기,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해서 치료해야 합니다. 벌에 쏘였을 때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서 벌침을 제거하고 얼음찜질을 해주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벌에 쏘이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는데 우리가 야외 활동 시 긴 소매, 밝은 계열의 옷을 입고 향수를 자제하고 이런 걸 좀 주의해야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엄영섭 생활안전팀장과 함께했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은주였습니다.